운도 한 것뿐만 아니고 거리감이 약간 제가 시간을 아침에 일찍 오다 보니까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왜냐하면 아침에 이제 제가 6시 45분 차를 타는데 45분 차를 못 타면 7시 7시 10몇 분으로 가버리니까 30분 터미나잖아요. 딱 근데 6시에 45분 차를 타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한 5시 50분 이 정도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알람 했는데 분명히 난 해놨는데 느낌이 살짝 깼는데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지나간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정신 없어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했는데 그 차를 놓쳤죠.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느낌 이상해서 일어난 게, 느낌이 이상한지 모르고 축 잤으면 눈 떠가지고 8시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8시네? 그러면 가면 9시에요. 차로 가면 이제 9시에 타면 여기 도착하면 한 10시 한 40분. 그래서 여기 오면 한 11시 반 정도. 그래도 많이 늦지 말라고. 자, 봅니다. 예. 총 수요, 총 공급까지 받고,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끝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10% 안에 남는 거예요. 10% 안에 되는 거예요. 10% 안에. 그러면 보통 우리가 30대 1 돼봐야 그 중에 시험 봤어요 올해?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올해? 올해 시험 봤어요? 안 봤어요? 처음에 봤어요 시험? 본인은 봤어요? 본인은요? 안 보고 뒤에 사람은? 봤어요? 그 뒤에 사람은? 봤어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참가에 의의를 둔 사람, 안 오는 사람 가보면 알아요. 안 오는 사람 30%, 안 오는 사람 30%, 참가에 의의 20%, 그럼 반 떨어져 나가죠? 그럼 30대 1이라도 15대 1이에요. 그 중에 10%면 1.5대 1, 1.5대 1.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1.5대 1 안에 드는 거예요. 1.5대 1. 그중에 내가 얼마나 그 기간에 좀 더 충실했으면 붙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붙든 떨어지든 최대한 근접한 점수 가야 나중에 내년이라도 좀 빨리빨리 붙고 쉽게 붙을 수 있고. 자,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인데, 일단 우리가 물가라는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가격 있죠? 가격은 그 상품, 재화나 서비스의 대가죠. 대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서 이제 물가가 있어요. 물가. 우리는 가격은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실업에서는 가격은 보지 않고 물가를 보죠. 그럼 물가는 뭐냐? 가격 수준이죠. 모든 상품의 가격 수준. 그래서 모든 상품의 가격을 더한 다음에 그걸 총수로 나눠버리면 평균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만드는 거죠. 수준, 가격 수준. 그래서 그 다음에 물가 지수는 지수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을 잡고 그 기준을 100으로 넣으면 되죠. 100으로 넣으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알아야죠. 물가 상승률, 물가 변동률 똑같은 말이에요. 물가 상승률, 물가 변동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준을 잡았겠죠.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물가 변동률은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러면 전년도가 기준이죠. 전년도 분의 금년도 빼기 전년도 곱하기 100.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물가지수.
물가지수. 그러니까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기준을 잡으면 거기서 얼마나 몇 프로나 올랐냐, 몇 프로나 변동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문제예요.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경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 보면 258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우리가 물건, 재화나 서비스의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생활 물가 지수는 주로 생활에 많이 쓰이는, 주로 쓰이는 생필품 같은 주요 생활 물품의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말 그대로 생산자가 쓰는 물건, 서비스의 물가지수. 뭐 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되겠죠. 석유. 자, 기본적으로 물가지수에 대해서 받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수없이 많습니다. 매우플레이션, 뭐 환경플레이션, 그 다음에 초인플레이션, 관리가격 인플레이션 많은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에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우리가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뭡니까? 라고 하면 원인은 총수요의 증가입니다. 총수요 증가.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편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이게 수요죠. 총수요. 이게 총공급입니다. 그런데 총수요가 증가했어요. 총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총수요가 이쪽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기가 뭐였냐면 여기가 GDP, 항상 여기가 GDP잖아요. GDP, 실질 생산량 GDP, 실질 GDP. 그 다음에 여기는 물가. 그런데 그럼 여기가 GDP, 그 다음에 국민소득, 생산 수준이었는데 여기가 물가죠. 물가인데 문제는 총수요가 증가하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GDP. 그 다음에 물가 수준.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됐어요?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가 너무 올라가면. 그래서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우리가 문제를 발생시킨 거. 인플레이션. 뭐 아파트 가격이 막 10%, 20%, 막 30%씩 막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원인은 총수요의 증가입니다. 그러면 현상은 뭐가 되느냐?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원인이 돼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느냐? 그냥 양상이라고 봅시다. 영향이라고 보면 양상. 뭐 양상이라도 되고 영향이라도 상관없어요. 영향. 예가 원인이 돼서 영향 또는 뭐 양상. 어떠한 모습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기본적으로 물가 어떻게 돼요?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니까 상승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한 건 안 좋지만 나머지는 나쁘지 않죠. 왜 그러냐면 GDP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국민소득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실업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고용 증가하겠죠. 그죠? 생산 늘어나겠죠. 사실은 다른 건 문제가 안 되죠. 어쨌든 물가가 상승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돼요.
왜 인플레이션이 문제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렇게 좋아지는 듯 하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나라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출이 안 되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수출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외화가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뭔가 사고 그 다음에 여행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외화가 안 들어와요. 외화가 안 들어온다고. 우리가 나라가 비싸졌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서 외화가 또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너무 안 좋아. 뭐가 되냐면 월급 생활자. 월급 생활자는 막 계속 물가 오르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안 좋죠. 내 월급은 고정돼 있는데. 근데 누구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가나 아니면 현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좋죠. 왜? 내 부동산이, 내 금이, 아니면 내 건물이 아니면 내 물건이 계속 값이 오르잖아.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률을 보인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 독일.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나중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1차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가 1918년 파리 강화조약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바이마르 공화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근데 얘네들이 이상적인 걸 지향하긴 했지만 문제점은 그걸 실행하지는 못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이제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원을 하고 좀 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국가가 이제 많은 혜택도 주려고 하고 노력도 하고 국가가 개입하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관리가 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경제 활성을 위해서 화폐 발행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물가 계속 오르는 거야. 그에 맞춰서 뭔가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니까 그럼 거꾸로 이제 뭐냐면 다시 돈을 찍어내고 돈을 더 찍어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책을 펴면서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공장 지을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받을 때는 그 돈으로 성냥 한갑. 성냥 한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억 빌렸는데 10억이 성냥 한갑인 거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1000만 마르크인가? 지폐 찍은 게 우리로 말하면 1000만 마르크. 우리로 따르면 1억도 찍었다고 지폐. 우린 지금 얼마까지 있어요? 5만 원권까지 있잖아. 10만 원을 찍자마자 말하잖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그때는 쉽게 말하면 1억 지폐도 있었다고. 용돈 얼마니? 나 3억이야. 왜? 빵 하나에 2천만 원 하니까, 탕수육에 5천만 원 하니까, 5천만 원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건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장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됐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애들은 돈으로 블럭 쌓기 놀이를 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거. 애들 블럭 쌓기 놀이하는 거. 그래가지고 수레에 돈을 싣고 장을 보러 가면 훔쳐가지. 뭐 훔쳐가? 수레만 훔쳐가. 돈 필요 없거든. 쓰레기거든, 돈은. 큰일 났네? 왜? 돈만 놓고 갔어, 돈만. 오빠. 수레 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의 불균등한 분배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괜히 무겁게 돈 들고 가면 뭐해? 메뉴판이 없어. 왜? 어제 3,000원이었어? 오늘은 4,000원이거든. 그래서 메뉴판 자체에 가격표도 없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대책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대책은 총 수요를 줄이면 되죠. 총 공급을 늘리면 되죠. 자, 보시면 다시 총 수요를 다시 되돌리거나 이렇게 되돌리거나 내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만나죠. 이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또는 수요가 그대로라고 보면 이 수요가 그대로라고 보면 뭘 하면 돼요? 총 공급을 이렇게 늘리면 되죠. 그럼 여기 물가가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니까 총 공급을 늘리거나 총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총 공급을 늘리게 한 요건이 뭐였어요? 기술 개발. 기술 개발. 원자재 가격 하락. 그러면 야, 지금이 옛날 시절도 아니고, 야, 이제 내년까지 대머리 그 아저씨들 머리 나는 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뭐 개발해. 하면 개발돼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 된다가. 내년까지 우리가 요즘 반도체 문제되는데 그 부품들 다 국산화 시켜. 이게 공산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못하지만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리고 원자재가 하락. 사우디한테 가가지고 야 이제부터 저기가 내려 그러면 사우디가 귀샤대 때리겠지. 저기 도라이 아니야 이게. 하고서는 야 지금 1배럴에 70달러인데 다음 달부터 1배럴에 50달러 때려 그러면 또라이 아니야. 한 대 때리고 넌 새끼야 200달러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안 돼 이거는.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얘는 마음대로 되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그럼 총수가 뭐라고 했어? 어떻게 하면 돼? 총수가 뭐라고 했어? 모르겠어요. 기억하라고 했잖아. 민간 투자, 즉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그래서 민간 소비, 민간 투자, 정부 출, 순수출. 이거 뭐 하면 돼? 줄이면 돼. 가계 소비 줄이고, 기업 투자 줄이고, 민간 투자 줄이고, 정부 이출 줄이고, 그 다음에 수출이나 수출 줄이고. 근데 수출을 줄일 수가 없잖아. 수출 줄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야? 정부 이출 줄이는 거죠. 정부 이출 줄이는 거. 아니면 투자나 소비 줄이게 하는 건 뭐야? 이자 올리면 되지. 이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총 수요 내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원인은 비용 인상. 이건 뭐냐면 총 공급이 감소해서. 자, 영향. 물가는 상승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왜 그러냐? 그림을 보시면 편한데. 예, 총수요. 예, 총공급. 그런데 총공급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특이한 건 뭐냐면 우리가 총공급이 감소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가도 상승했지만 다른 것도 상승해야 되는데 다른 게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어. GDP가 줄어들었다. 실업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GDP가 줍니다. 그리고 국민소득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생산이 줄어들면서 실업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이 경기 침체가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그냥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는 책도 있어요. 근데 완전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습을 보이거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제 전환되기도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발생했다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죠. 뭐 같이 봐도 상관없지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같이 가는 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원래는 그러지 않죠. 물가가 상승하면 언제 물가가 상승해? 경기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당연히 좋을 때 상승하지. 근데 특이하게 비용 인상이 돼서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어떤 경우? 석유파동처럼 폭등하는 경우. 석유파동처럼. 물가가 상승 안 할 수가 없어. 왜? 석유 가격이 40배에서 80배가 올랐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그냥 한두 배가 오른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 인상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물가는 상승했는데 팔아도 안 남는데 안 팔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아도 남는 게 없는데 안 팔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라야죠. 잘라야 되죠. 그럼 더 안 팔리죠. 악순환되죠. 그럼 경기 침체갑니다. 그러면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얘의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묻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러냐면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책 잘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대책을 물어보는 얘만 물어봅니다. 얘 대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과도한 임금 상승 억제. 그리고 기술 개발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데 이것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세제 지원 이런 거예요. 뭐 돈을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서 총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 총수요까지 움직여. 그럼 뭐 물가는 더 올라가. 그러니까 뭐 세금을 조금 걷는다든지 이런 정도. 우리가 대책에 대해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은 쭉 보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실물 소유자, 채무자, 돈 빌려줬는데 나중에 갚을 돈은 얼마 안 돼. 사실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뭐 10억? 그럼 10억 뭐 얼마 안 돼. 빵 한 조각이야 10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사업가 이런 사람들 유리하고, 화폐자산, 채권자, 봉급생활자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불리해지고 생활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경기 변동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경기 변동의 이해에서 경기 순환의 4국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경기 변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안정화 정책,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 자, 우리가 첫 번째 경기 변동인데 우리가 경기 변동은 경기 변동에 네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경기 순환. 경기는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는데 그게 순환된다는 얘기죠.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환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환된단 말이에요. 순환. 그런데 이게 순환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지금 제가 수평성으로 봤지만 항상 올라가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까지 왔으니까 어쨌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항상 파동은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는데 안 좋을 때, 좋을 때, 또 항상 좋지도 않고 안 좋고 다시 좋을 때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럼 이 모습을 잘라서 보면 여기서부터 다음 모습 때까지, 여기서부터 다음 모습 때까지, 여기서부터 다음 모습 때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제일 안 좋을 때니까 안 좋을 때예요. 안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지나서 좋을 때를 갔다가 안 좋을 때 지나서 좋을 때를 갔다가 다시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을 때. 이때를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되는데 이때가 안 좋을 때 이때를 우리 저점이라고 그래요. 저점. 용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점. 그러면 가장 안 좋을 때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 회복기라고 그래요. 회복기. 그 다음에 정점을 향해서 갈 때, 정점을 향해서 가장 좋을 때, 이때를 우리가 확장기 또는 뭐 우리가 좋아지는 거니까 호황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호황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안 좋아져요. 다시 이걸 우리 후퇴기.
후퇴기고 그다음 가장 안 좋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침체기 또는 수축기. 용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침체기, 수축기, 뭐 불황기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복기부터 보면 회복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 여기 보면 회복기는 다른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죠. 생산 어떻게 돼요? 생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복기에 증가하기 시작했겠죠. 소비 증가, 투자 증가, 고용 증가, 다 증가돼요. 실업만 감소, 재고 감소. 재고가 뭐예요? 재고 쌓여 있는 거, 재고 감소. 그러면 이때는 증가 또는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것은 재고와 실업이죠. 그럼 봐요. 확장기 때는 다 최고예요. 최고 아니면 최저. 뭐가 최저예요? 최고 뭐예요? 생산 최고, 물가 최고, 소비 최고, 고용 최고, 다 제일 좋을 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실업 최저, 재고 최저. 그러다가 이제 후퇴기 되면 어떻게 돼요? 후퇴기 되면 다시 내려가죠. 그래서 감소, 그 다음에 증가. 감소한다. 이제 생산 감소하고, 소비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용 감소하고, 이렇게 감소하게 돼서 이때 뭐가 됩니까? 최저. 그리고 실업은 최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외울 건 없어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안 봐도 다 이제 알아요. 같이 가면. 자, 그러면 이럴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요? 이때 무슨 문제 발생하기 쉬워요? 인플레이션. 이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기 쉬워요? 실업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펼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이제 경제 안정화 정책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 그런데 문제는, 자 봅시다. 경제 안정화 정책. 문제는 이걸 할 때 주체가 둘입니다.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먼저 정부의 안정화 정책부터 합니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 보면 정부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많이 쓰냐 조금 쓰냐, 또는 세금을 많이 거둘 거냐 조금 거둘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확대 재정 정책 할 거냐, 그 다음에 긴축 재정 정책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확대 재정 정책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부 지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돈을 걷는 것보다 세입보다 뭘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세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세출을 많이 한다는 얘기.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돈을 더 많이 쓰는 걸 무슨 정책? 적자 재정 정책. 적자 재정 정책. 확대 정책의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 왜 그래요? 원인은 지금 경기가 침체라서,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돼서.
그래서 원인은 그러면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적자 재정 정책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영향? 뭐 결과라기도 되고 영향이라기도 되고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이 늘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줘? 총수요. 총수요가 증가하잖아.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총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겠죠? 다만 물가는 상승하지만 나머지 GDP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은 어떻게 돼요? 소득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소비도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생산도 올라가고 실업 고용은 증가하니까 실업은 감소하고 이런 경기 회복의 모습에 나타날 수 있죠. 긴축은요? 정부 지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긴축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이 써봐야 돼. 흑자예요, 적자예요. 돈을 많이 쓰는 거야, 조금 쓰는 거야. 조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헷갈려서 초반에 확대와 적자, 긴축과 흑자를 헷갈려요. 생각을 하시면서 해도 공부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나중에 단순히 외우면 잘 틀려요. 단순히 외우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고치면 틀려요, 맞아요? 고치면 틀리죠? 고치면 틀려요. 안 고쳐도 틀려요. 고쳐도 틀리고 안 고쳐도 틀린다고. 어차피 틀린다고. 내가 고칠까? 그래, 맞는 이거 틀린 것 같아. 고쳤어, 틀렸어.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고칠까? 아니야. 그때 고쳐서 틀렸어. 안 고쳐도 틀린다고. 어차피 틀려. 왜 모르니까. 헷갈리는 순간 고칠까?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그건. 고칠까 하는 순간 헷갈리는 거니까. 사람이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름 알죠? 노름. 고스톱이라든지 노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거울 보고 막고를 쳐도 돈을 잃는다고. 노름하면 딴 사람이 없어서 맨날 다 잃었대. 도대체 누가 딴 거야? 다. 노름을 하면 다 잃었대요. 너 땄니? 나 잃었어. 누가 땄냐? 도대체 누군가 땄겠죠. 근데 다 잃었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고치가는 순간 왜? 내가 논리적으로 답을 우리가 펼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외워버리면 나중에 헷갈려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대로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중앙은행으로 갑니다. 중앙은행. 두 번째 안정화 정책은 누가 하냐면 중앙은행이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 재할인율이란 말을 쓰긴 하니까 많이는 안 하지만 재할인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급준비율. 세 번째가 국공채배각. 그래서 이걸 공개시장 조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할인율은 뭐냐면 재할인율은 다시 할인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뭘 할인하냐? 사실은 이제 어흠 같은 건데 이걸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냐면 이자율 정책이라고 해도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자율 정책. 똑같은 말입니다.
이자율 정책. 재할인율을 인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상하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할인율이 뭐냐면 여러분 어음이라고 알아요? 어음? 기업이 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청업체라든지 이런 부품업체에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음을 줄게. 6개월 뒤에 와. 내가 돈 줄게. 근데 그 어음을 막지 못하면 뭐가 돼요? 부도예요. 부도. 당좌거래 정지. 부도. 근데 뭐냐면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잖아. 어음은 지금 당장에 돈이 아니잖아.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어음을 가지고 어딜 가요? 은행이나 가겠죠? 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튼튼하면 할인을 많이 안 해. 한 10%, 20% 뭐 이렇게 할인하고 주는데 이 회사가 어려우면 아예 안 해주든가 30%, 40%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이죠. 깡. 할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만약에 20%를 할인해 주는데요. 봐. 은행도 필요하잖아. 돈이 필요해. 그럼 그 어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 나한테 와요? 세종 공무원으로 오나? 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돈을 많으시니까 원장님한테 좀 이거 할인해 주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한국은행으로 가. 은행의 은행, 중앙은행이에요.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중앙은행, 은행의 은행, 중앙은행. 중앙은행 갔는데 중앙은행이 할인하고 돈을 주겠죠. 은행한테. 그게 재할인율이야.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인해주는 비율을 올렸어. 인상했다고. 많이 할인해. 그러면 은행은 자기들이 만약에 중앙은행이 야 이제 우리 20% 할인할 거야. 20% 할인할 거야. 자기들도 20% 했는데 그럼 자기들은 20%보다 더 많이 해줘야 돼? 더 조금 해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중은행은 할인을 20%보다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조금 많이. 얘기해봐요. 조금 많이. 할인을 얼마나 해줘야 돼요? 20%더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어떻게 해? 왜 몰라요? 조금 해줄 거예요? 1억 가져왔어. 1억 가져와서 야, 너 15% 할인해줄게. 그래서 8,500 주고 1억 어음 가지고 나 우리도 돈이 필요하네. 중앙은행 가서 할인해주세요. 너 20%. 병신이네. 은행이 사회 봉사하는 거네. 사람한테 8,500 주고 중앙은행에서 8천만 원 받고 얼마 마이너스예요? 500 마이너스지. 그럼 중앙은행 할인율을 올리면 시중은 더 올려야지. 생각해봐. 내가 8천만 원 주고 중앙은행 가서 내가 필요하면 중앙은행 가서도 나는 이 어음으로 8천만 원 받잖아. 남는 게 뭐 있어? 나는 얼마? 8천만 원보다 더 많이, 더 조금 줘야지. 더 조금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재할인율 인상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그 어음 할인을 많이 한다는 얘기야. 할인율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어음에 대한 할인을 많이 한다. 이 얘기는 뭐하고 같이 따라가냐면 이자율을 인상시킨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잘 보세요. 인상하게 되면 돈이 시중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 적어져. 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시중으로 나가는 돈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왜? 10% 할인하면 9천만 원 줄 거고 30% 할인하면 7천만 원만 주면 돼. 할인율 인상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돈이 적어져요. 나가는 돈이 적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통화량이 어떻게 돼요? 줄죠. 여러분, 통화량이 줄면 우리가 시장을 할 때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잘 보세요.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화폐 수량실에 따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이자율에 따른 또는 화폐 시장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대부자금설만 하면 돼. 화폐 수요와 관련된 이자와 그 다음에 통화량에 관련된 이론 중에 대부자금. 우리가 교육 수준에서는
뭐냐면 대부자금에서 여기가 항상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빌려주는 시장인데 그러면 거기서의 가격은 뭐냐? 이자야. 이자잖아. 이자가 낮으면 많이 빌릴 거고 높으면 적게 빌릴 거고. 자, 그래서 수요예요. 수요. 돈을 빌리고자 하는 거죠. 수요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에서 공급은 뭐야? 돈을 빌려주려는 거죠. 당연히 이자율.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화폐량, 통화량.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급을 줄인다고, 공급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돈이 줄죠. 그럼 어떻게 돼? 이자는 올라가지, 통화량은 줄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줄면서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어떻게 돼? 올라간다고. 즉, 얘를 하는 이유는, 제하는 이유를 인상하는 이유는 이자율을 올리려고. 즉, 얘네들 모두 통화량을 건드려서 이자율을 만드는 거예요. 이자율을 만들면 어떻게 돼? 이자율을 올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자율을 올리면 어떻게 돼? 뭐가 문제입니까? 소비가 줄지. 집 사, 안 사? 안 사지. 투자해, 안 해? 안 하죠. 투자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수요.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요. 감소해요. 그러면 물가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GDP 내려가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실업 올라가고. 왜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예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서. 경기 과열,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될 때. 그럼 여러분, 인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통화량 증가.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감소하죠. 돈이 많아졌어. 그럼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냥 이 그림 수요와 공급을 안 해도 잘 보세요. 통화량이 줄었어요. 돈이 귀해졌어? 아니면 흔해졌어? 귀해졌죠? 그럼 이자율은? 돈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지. 돈이 흔해졌어. 그럼 돈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돈이 흔해졌으니까 적겠죠? 그리고 돈의 가치가 내려갔죠? 많아졌으니까. 그럼 이자율은? 당연히 내려가지. 그래서 인하하면 통화량 증가, 이자율 감소. 그럼 어떻게 돼요? 소비 증가하겠죠. 막 대출이자 싸니까 집 막 사겠죠. 투자하겠죠. 그럼 총수요 증가. 왜 하는 거예요? 원인 경기 침체돼서 경기 올리려고. 자, 여러분이 하시라는 얘기 직접 써보면서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 이제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급준비율, 여기 인상, 그 다음에 인하. 자, 인상 보시면 지급준비율은 뭐냐면, 지급준비율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이제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기도 해요.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은행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은행의 관리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은행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부터 지급 준비율을 올린다 얘기예요. 지급 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이 하는 일이 뭐야? 자기에게 맡긴 돈을 우리가 대출해주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그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 이자로서 수수료라는 이자를 우리가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예금을 맡긴 예금자한테 주는 거잖아. 그럼 대출을 해줘야 된다고, 돈을 써야 된다고, 돈을 활용해야 되는데,
다 써버리면 은행에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돈 찾으러 온 사람들 돈을 못 주잖아. 그러니까 일정 부분 남겨둬야 돼. 항상 비상을 위해서 남겨둬야 돼. 그래서 일정 부분 다 쓸 수 없어. 그게 바로 지급준비율이에요. 보통 요즘 시중은행은 다 100조 이상 가지고 있어요. 100조 이상. 다 100조 이상은 돼요. 모든 지금 시중은행 1금융권들은 100조 정도는 다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은행이 100조 넘었다고 한 10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10%만 지급준비를 만들어도 10조가 안 풀리고 은행에 가만히 있는 거야. 10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급준비율을 올려라. 그러면 뭐예요? 올려라. 그럼 통화량 여보세요? 통화량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시중에 풀릴 돈이 줄어요, 늘어요? 줄죠? 통화량이 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위하고 똑같네? 똑같죠. 이자율은 올라가요. 이자는 올라가요. 그 다음에 자, 소비 그러면 당연히 소비 줄고 투자 줄고 총수요 줄고. 왜 합니까? 똑같아요. 원인. 왜 하나요? 원인 경기 과열.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은 뭐냐? 국공채 매입 매각이에요. 그러면 통화량을 줄이는 지급준비율 인상과 이자율 인상 또는 재할인율 인상하는 것 같은 정책을 펼치는 게 뭐예요? 즉 통화량을 줄이는 건 국공채를 매각하는 걸까 매입하는 걸까? 한국은행이 응? 자, 한국은행이 어떻게 하면 통화량이 줄어요? 국공채를 매입하면 공채, 그러니까 채권이 국공채는 채권이니까 채권을 매입하면 매각하면 통화량이 언제 줄어? 한 번에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하다 보면 돼. 한 몇 번, 한 3번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자, 매입하면 매각하면 바로 안 나와도 돼. 틀리지 않으면 돼. 매각하면 돈이 어떻게 돼요? 자, 시중에서 사람들의 채권을 사는 거죠. 은행의 채권, 사람들의 채권을 사는 거죠. 사고 뭘 줘? 돈을 주죠. 그러면 돈이 풀리죠. 밖으로 나가죠. 한국은행 돈이 밖으로 나가지. 엿됐네? 통화량 줄여야 되는데 통화량 늘었네. 줄인다며. 매각. 자, 제가 통화량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각해야 돼요? 경기가 침체니까, 경기가 과열이니까 통화를 줄이겠다. 우리가 채권을 매각하자. 이제 거기다가 기름을 분 거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해야죠. 매입하면 어떻게 돼요? 매입하면 통화량을 어떻게 돼요? 매입하면 죄송해요. 제가 매각하면 잘못 얘기했어. 매각하면 내가 생각은 매입인데 입으로 매각을 해버렸어요. 매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파는 거니까 파는 거잖아. 죄송해요. 자, 매각하면 어떻게 돼? 내 걸 파는 거죠. 내 걸 파는 거야. 그러면 돈이 어디 들어와? 한국은행에 들어오죠. 매각하면. 그럼 통화량은 감소하죠. 시중 돈이 한국은행 창고로 금고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자율은 어떻게 돼요? 이자율은 당연히 올라가죠. 통화량은 줄고 이자는 올라가요. 그러면 소비 줄고 그 다음에 투자 줄고 총수요 줄어들고 나머지 현상들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경기 역시 과열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가 뭐가 있냐면 매입이 있죠. 매입. 사들이는 거. 사들이.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뭐가 있냐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게 있어요. 자동 안정화 장치는 뭐냐면 자동적으로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제도, 장치를 마련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실업급여제도, 그 다음에 누진세 제도. 왜냐하면 누진세를 하면 너무 사람들의 소득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졌을 때 누진세에 의해서 그걸 좀 줄여나가. 왜?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올라가는 폭을 좀 그냥 줄이는 정도예요, 사실은. 그리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실업자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 소비가 없으면 이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뭘 줘요? 실업급여를 주죠. 그럼 기본적으로 너무 침체가 돼서 그냥 소비를 아예 못할 정도로 만들지는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훅 내려가는 걸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자동. 왜냐하면 딱 실업급여 해놓으면 실업자가 많아져? 그럼 많이 이제 실업급여를 주면서 좀 더 경기가 악화되는 걸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소득이 많아졌어? 알아서 이제 세금이 많이 매겨져서 우리가 그들의 소비라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동 안정화 장치고, 이건 뭐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재활용률 인상이나 지급점유 인상이나 공개시장 조작에서 매각, 국공채를 매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하는 것이고, 자동 안정화 장치를 그냥 세금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실업급여 제도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그때그때 많이 늘어나면 그때그때 이제 알아서 이제 지급을 해주거나 세금이 이제 부과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안정화까지 끝냈고, 중앙은행은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중앙은행의 역할은 뭐란 얘기예요? 통화정책 한다. 통화정책. 이게 통화정책이에요. 이건 뭐예요? 재정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래서 거꾸로 바꾸면 안 돼요. 틀린 거예요. 바꾸면 틀린 거예요. 정부가 통화정책한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재정정책 틀린 거예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얘는 재정정책이에요.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틀린 거예요. 재정정책 하는 데다가 한국은행 넣으면 또 틀린 거고, 중앙은행 넣으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은행은 은행이고 정부의 은행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를 발행한다. 이자율도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정하죠. 기준금리. 어디에서 정해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민경제 파트에 대해서 받고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무역과 환율 갑니다. 이제 국제경제 파트로 넘어가게 됩니다.